올해는 휴가 안 가도 되겠네요. 좋아하는 인호의 영화들은 다 햇살의 영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소다 마모루의 여름 안에서 살고 싶다. 보면은 평안한 휴가가 될 것 같다.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대론이에요. 아빠한테는 어떤 여름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역시 로맨틱 가이예요. 근데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ETV 이동진의 파야케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영화 베스트 7입니다. 네, 여름영화 특집하느라고 진짜 돈 많이 드셨어요. 오늘 분위기에 맞게끔 장소를 좀 바꿔봤어요. 네, 저 예전에 이제 위스키에 관한 교양, 상식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그때 이후로 또 처음 그러네요. 외부 스튜디오에 와서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산뜻한 느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화 들어가기 전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감정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싫어요? 겨울 좋아하고요. 겨울에 태어나기도 했고 여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의 어떤 그 무성한 어떤 그 생명의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주신 영화들 보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베스트를 다루면서 여러 편을 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다 보셨어요? 그럼 항상 다 보셨다. 7편을. 올해는 휴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휴가 때 이걸 몰아서 봤어야 됐는데 아니, 이미 휴가를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해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기분 느끼시라고 오늘 이 계획을 준비했는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어떤 걸작들, 훌륭한 영화들, 혹은 여름이 대표되는 영화들 많을 텐데 그중에서 7편 골랐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처음엔 영화 2편을 먼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Call Me by Your Name이에요. 맞아요. 아마도 이제 요즘 한국 관객들한테 여름 영화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적지 않은 관객들이 Call Me by Your Name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가장 왕성하게 찍는 그런 감독들 중에서 여름을 제일 잘 찍는 감독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루카 구아다니노 같아요. 챌린저스 때도 뭔가 여름 느낌이었고 땀과 몸의 느낌 이런 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약간 에로티시즘 같은 것들도 있고 Call Me by Your Name과 함께 스스로가 이제 3부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I Am Love도 여름과 인생에서 찾아온 굉장히 짜릿하고 강렬한 경험과의 어떤 연결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뽀송뽀송한 그런 여름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어떤 욕망과 비틀리는 어떤 심리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게 비거 스플래시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이게 다 루카 구아다니노 영화인데 루카 구아다니노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여름이 떠오르고요. 그 여름 하면 느껴지는 생명력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버무러지는 멋진 영화를 만들죠. 그 중에서도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여름이 너무 싱그럽기도 하고 또 첫사랑을 여름과 이렇게 딱 붙여서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잘 묘사했던 서정적인 Call Me by Your Name이죠. 그 첫사랑의 그 감각과 그 감정들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Call Me by Your Name이 영어 제목으로 붙었는데 원래 원작 소설 제목이 우리말로 하면 그해 여름 손님이에요. 손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결말이 예측되긴 하지만 그렇죠. 네. 손님은 이제 왔다 가는 건데요. 그해 여름 손님이란 뜻은 여름 손님이 매번 왔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교수로서 대학원생들, 학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숙식 같은 걸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매년 왔는데 소녀는 그렇게 한 계절씩 여름마다 오는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라 그러면 여름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은 다르고 이번 여름 손님은 다른 거예요. 그 여름이 끝나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과정을 그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영화이면서 사랑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all Me by Your Name 제일 먼저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Call Me by Your Name이요? 네, 설마 복숭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냥 그 제목에도 적혀있지만 이름을 서로 불러주는 장면. 그쵸. 역시 로맨틱 가이예요. 그 제목 자체는 상대방을 내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랑할 때 내가 온전히 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혹은 온전히 나의 모든 걸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제목 속에 담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자전거예요. 둘이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개울에도 가기도 하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여름에 두 사람이 같이 자전거 타고 가는 풍경, 극중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 가장 싱그러운 여름의 느낌, 첫사랑의 느낌 이런 걸로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또 극중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상당 부분 상의 탈의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몸을 전혀 안 만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보호 본능이 들어가는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년의 몸을 가지고 여름 장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무슨 배구할 때도 그렇고 기타 칠 때도 그렇고 안에서 피아노 칠 때도 그렇잖아요. 반바지만 입고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그 전체적인 어떤 싱그러운 풍경 속에서 교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려진 아주 멋진 여름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회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성회 장면을 어떻게 지나면 블루스 막 끈적거리면서 나오고 어둡고 이런 밤에
문 다 닫아걸고 두 사람만의 어떤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걸로 성애 장면을 찍잖아요. 근데 루카 구아다니노의 성애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게 대낮이 굉장히 많고요. 아, 그러네요. 창문 열어놓은 창문에서 햇살이 막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환한 풍경에서 모두가 드러나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루카 구아다니노가 인간의 성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보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구석이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콜미 바이 유 네임에서 동성애로 관계를 갖는 장면도 있고 이성애로 관계를 갖는 장면도 있는데 이성애로 관계를 갖는 장면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어둡고요. 화면 프레이밍 보면 오른쪽 구석에 두 사람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동성애로 두 사람이 관계를 갖거나 성애하는 장면은 정말 햇살 앞에서 밤이라 할지라도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른 영화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구아다니노의 영화들은 다 햇살의 영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저 역시 무척 좋아하는 콜미 바이 유 네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화는 썸머워즈입니다. 네, 썸머워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여름을 잘 다룹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 막 떠오르잖아요. 이웃집 토토로 같은 영화도 여름을 참 잘 다루잖아요. 그리고 뭐 썸머 필름을 타고라든지 기타 일본의 청춘 영화의 여름 장면들 굉장히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다한 그런 좋은 영화들보다 저는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본 영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로 썸머워즈예요. 호소다 마모로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뭐 대표적인 늑대아이 같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작품성으로는 썸머워즈가 이 두 작품에 비빌 바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영화죠. 근데 여름에 관한 묘사, 여름에 관한 탁월한 애니메이션 한다면 저는 두 영화보다도 이 영화가 먼저 떠올라요. 바로 그런 점에서 국한해서 썸머워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저도 썸머워즈 보고 나서 네. 여름에 일본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제가 20초 평을 뭐라고 썼냐면 호소다 마모루의 여름 안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너무 공감 가네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여름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떠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의 영역에서 가장 여름을 잘 다루는 그런 감독이 있다면 바로 루카 구아다니노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전 단연 호소다 마모루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것도 보면 여름에 운동장에서 캐치볼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야구공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어떤 풍경을 그린다거나 하늘을 보여주고 그때 구름이 약간 서서히 변하는 모습 같은 걸 그린다거나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늑대아이에서도 여름 같은 때 밭일하는 일이 어떤 건지 농사일 이런 것들 굉장히 묘사 잘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땀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옆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호소다 마모루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친구의 외가에 놀러 간 적이 있대. 근데 갔더니 집이 대가족이야. 그리고 영화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영감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대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살갑게 서로 지내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걸 이런 가족도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 그때 받은 느낌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뒷얘기가 있어요. 이 썸머워즈는 극 중에서 이제 겐지라는 소년이 짝사랑하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나츠키가 있는데 나츠키가 어느 날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의 90살 생일이라는 거죠. 가서 좀 내 남자친구 노릇을 4일 동안 해주시겠는가? 라고 했는데 가서 남자친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 플러스 제목이 썸머워즈란 말이에요.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온갖 무슨 디지몬 어드벤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세계가 전 너무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더군다나 나온 게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래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내용도 굉장히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버무린 그런 두 세계 사이에서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롭고요. 이 영화를 오늘 이제 여름 영화로 고른 것은 극 중에 등장하는 시골 마을의 여름에 대한 일본인들의 판타지. 극 중에서 약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한 인물이 그런 말해요. 야, 일본은 정말 여름에 너무너무 지겹다고. 여름 너무 덥고 사람 너무 많고 지긋지긋한다고. 배부른 소리네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맥주 맛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 여름 사실 도쿄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막 습하고 막 그래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 그런 곳이라면 거기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즈넉한 곳에 무려 대가족은 27명이에요. 거기다가 27명이 극 중에 등장하는 오즈라는 가상세계 속에서는 또 아바타가 있으니까 캐릭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서 목조주택에 막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90살 할머니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들이 어우러져 사는 더군다나 이제 호소다 마모루가 패닝을 굉장히 훌륭하게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거든요. 늑대아이도 그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그랬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구름이 막 변하거나 햇살이 막 비치거나 밖에 환한 여름을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패닝을 하게 되면 저택을 싹 보여주는데 당연히 저택은 이 바깥보다는 조금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라든지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빛의 어떤 차이와 왕성함과 이런 것의 차이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계절에서 그 저택의 느낌을 온전히 이렇게 응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연출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다음 영화는 20세기 작품이에요. 네. 윌로 씨의 휴가. 지역 감독을 한 건 아니지만 유럽에도 이제 여름을 다룬, 특히 유럽의 해변이 중심이 되는 공간적인 그런 여름 영화, 뛰어난 영화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이죠. 녹색광선 같은 영화, 무엇보다 이제 여름 이야기 같은 영화, 이런 작품들이고 우리 파이어카에 또 출연하셨던 크리스티안 페촐티의 또 어파이어 있잖아요. 독일 영화지만 독일 해변이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또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베니스에서 죽다 있거든요. 정말 뛰어난 걸작이기도 하죠. 굉장히 훌륭한 유럽의 해변을 다룬 영화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번에 처음 보셨다면서요? 처음 봤어요.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이번엔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네. 다음에 여름 휴가를 갈 때 네. 그냥 배경으로 틀어놓고 네. 중간중간 보면은 너무 편안하고 평안한 휴가가 될 것 같다라는 이 영화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떠오르는 영화 없었어요 혹시? 떠오르는 영화요?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빈을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유머. 네. 로안 애킨슨이 미스터 빈 캐릭터로 많은 TV도 찍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면서 캐릭터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미스터 빈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재밌는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자크 다트는 정말 훌륭한 그런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미스터 빈 영화 중에서 미스터 빈의 할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윌로 씨의 휴가를 자기식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제목도 비슷하네요. 네, 리메이크는 아니지만 거기서는 아마 깜네 영화제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영화사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좀 약간 시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미국에 찰리 채플린하고 버스터 키튼이 있었다면 유럽에는 자크 따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바로 쉽게. 이해되네요. 그렇죠? 자크 따띠는 본인 스스로가 마임 배우이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가 특정한 캐릭터로 계속 나와요. 그 캐릭터가 이제 윌로 씨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초기작이고요. 사실 자크 따띠는 뭐 위대한 감독이지만 영화의 자기 세계를 통틀어서 영화 4편, 5편밖에 안 만들었어요. 장편 영화를. 이제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혹은 뭐 플레이타임이라든지 트래픽 같은 그런 또 다른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이 사람을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보면 그 방랑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윌로 씨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항상 모자를 쓰고 있고 항상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죠. 그래서 이 실루엣만 봐도 윌로 씨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 배경은 이제 1940년대, 50년대 프랑스 해변이니까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유럽의 해변이 미국의 해변이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약간 느낌이 와요. 해변에 있는 방갈로라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품을 보면 그 자체로 넉넉하게 여름 휴가를 프랑스 해변에 갔다 온 느낌이 드는 게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성영화 시대 만들어진 무성영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해되네요. 네. 네. 대사가 거의 없고 대사가 있긴 하지만 대사 자체가 사운드로 영화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 소리, 차가 킥킥대는 소리, 폭죽 터지는 소리랑 대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언어적인 번역 없이도 그냥 보시면 돼요.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저는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대사가 별로 네. 없다라고 알려주시긴 했지만 네. 처음에 듣는데 잠깐 대사가 나올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안 나오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네. 어떡하지 했는데 계속 보니까 대사를 볼 필요 필요가 없어요. 없었구나. 그냥 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더 이해하면 좋겠지만 또 프랑스어이기도 하고 자크 따띠만의 고유한 어떤 리듬과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가만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한 코미디이기도 한데 한편은 약간 쓸쓸한 느낌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 그래요. 현대 사회를 포착하는 자크 따띠만의 시선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플레이타임 같은 데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윌로 씨의 휴가도 보면 윌로 씨가 그 중에서 웃기는 게 윌로 씨와 그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부적응, 세계와의 갈등, 그 속에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오인되거나 오해받음, 이런 걸로 이제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여러분이 아마 영화는 안 보셨어도 이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혼자 카약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정확하게 반쪽이 나요. 그렇게 접히잖아요. 접힌 상태에서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상어인 줄 알고 도망가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극중에서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윌로 씨는 자기는 선의로 다가가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어긋나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화를 내게 하고 또는 무서움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폭죽 쏘고 싶지도 않은데 폭죽도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이름 말할 때도 처음 호텔에 체크인해가지고 이름이 윌로라고 말을 하는데 프런트에서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손에 짐을 들고 있고 입에 파이프를 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극중의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윌로라는 사람과 이 세계와의 부적응과 미끄러짐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이제 쓸쓸한 어떤 외로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들이 시각적인 개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보는 입장에서 피식피식 계속 웃었었는데
당사자라면은 되게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겠네요. 네, 코미디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한테는 힘들고 쩔쩔매는 상황인데 멀리 떨어져서 웃긴 게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찍을 때는 클로즈업으로 안 찍고 롱쇼트로 찍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리를 두는 데서 코미디가 나오니까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자크 타티의 클로즈업이 거의 없고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장면들이 롱쇼트로 찍혔죠. 이런 면에서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미끄러지고 부정하고 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한국 영화도 있었네요. 네. 예,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한국 영화도 꼭 넣고 싶어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 중에 우리들 같은 굉장히 뛰어난 여름 영화가 있고 아이들의 여름방학이죠. 또 남매 여름밤도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소개하고도 싶었는데 아무래도 한 편을 고른다면 8월의 크리스마스죠. 8월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 제목을 그 당시에 너무 잘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모순어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8월 달에 크리스마스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 영화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목을 참 잘 지었는데 8월이니까 당연히 생명, 그 다음에 더군다나 주인공인 한석규 씨가 연기하는 정원이라는 사람이 8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든지 왕성함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크리스마스야. 한 해의 끝이고 그 사람은 불치병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일생일대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되려고 해. 그럴 때 8월의 크리스마스인 상황, 죽음과 이제 막 다가오는 사랑과 생명력과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대의 멜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영화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자극적이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약간 좀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쌓였는데 이 영화는 사랑 영화인데 두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성의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손잡는 장면도 제대로 없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말도 안 해요. 근데도 절절한 사랑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사랑 영화의 클리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부분이 있었던 한국 영화사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90년대 말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허진호 감독 작품 중에서 뭐 최고작으로 꼽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저는 이제 봄날은 간다와 함께 투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작을 제대로 알렸던 멜러라는 장르 속에서 더군다나 이 영화 뒤에 한 10분, 15분 동안 대사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연출로나 또 심은하, 한석규라는 당대 최고의 가장 어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나 또 허진호 감독의 출발을 알린 작품으로나 이게 데뷔작이라니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다음 작품도 엄청났고요. 저는 이 첫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워있는데 햇살이 문틈으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장면.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잠깐 낮에 자는데 우리가 여름에 피곤하면 낮잠 자잖아요. 잘 때 이렇게 콘곤하게 까무룩하게 자서 깊은 잠이 아닌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저 같은 안경제비는 또 안경 옆에 두잖아요. 맞네요. 안경 벗어서.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만큼. 열린 햇살로 사이로 햇살이 여름에 그러니까 막 들어오죠. 그래서 까무룩하게 깨다 졸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멀리 학교 운동장 있고 아이들이 구령 맞춰서 막 체조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눈을 딱 뜨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8월의 크리스마스의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의 잠은 약간 죽음의 이미지 같은 거고 자기는 언젠가 소멸하겠죠.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뒤에도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묘한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이미지와 사운드를 갖고 있죠. 잠이 일종의 작은 죽음이었군요. 네, 그렇게 뭐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한국 배우 유태호 씨가 나오는 네, 레토입니다. 예. 유태호라는 좋은 배우가 제대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영화 속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 그 유명한 빅토르 초이로 나오죠. 빅토르 초이 하면 이제 1980년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기도 전이에요. 80년대 초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련에서 이제 암울하고도 침울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비춰진 그렇죠. 걸까요? 그 당시 어떤 소련의 이미지를 감독이 그렇게 포착했겠죠.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이제 그 실제의 인물이기도 하고 전기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영화적인 화법을 안 갖고 있고요. 빅토르 초이 자체가 80년대 초반에 아버지가 고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당대에 정말 어떤 그 자유와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징 같은 락스타였거든요. 이 빅토르 초이의 어떤 막 부상하던 시기, 심지어는 유명해지기 전이죠. 그를 이끌어줬던 또 다른 선배 뮤지션, 그 둘 사이에 있는 한 여성,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려낸 아주 뛰어난 음악 영화이면서 또 한편에 아주 뛰어난 여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토가 무슨 뜻인가 하면 러시아 말로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여름이에요. 여름이라는 게 극 중에서는 이제 초여름으로 시작해서
여름이 끝나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이 빅토르 초이를 이끌어주는 선배 유명 락스타가 있는데 마이크. 네, 그 마이크가 소속된 그 밴드가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바로 레토 여름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빅토르 초이가 이끄는 키노라는 실전했던 그 밴드에서 부르는 노래가 여름은 끝나간다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계절로도 여름의 시작과 여름의 끝에서 끝나고 있고 음악씬에서 지금 현재 최고의 음악 락스타가 있고 막 떠오르는 어떤 신성 락스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쓸쓸한 부분이 있죠. 지금이야 뭐 러시아도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80년대 초반은 러시아는 굉장히 공산주의로서 이 락 음악에 대해서 미국 제국주의의 음악이라서 그것 자체를 굉장히 배관시하고 초반에 그 콘서트 장면 웃기지 않아요? 차분하게 들어야 되고 하트를 드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트를 이렇게 들어도 내리라고 그러고 락 음악을 듣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가사도 검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출하는 시대의 변혁에 대한 열기 그것 자체가 이념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시대의 분위기 이런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무슨 음악 하나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뮤지션들끼리 얘기하는데 주제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훌륭한 음악은 없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낡은 이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화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 청년들은 레닌그라드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거기서 분출하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것을 음악신의 태동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계절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또 곡 중에서 이렇게 기타 메고 바닷가에 놀러 가잖아요. 기차 타고. 그러면서 모여서 막 서로 춤추고 그 장면들이 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여름의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시면 가장 놀랄 건 사실은 극 중에 등장하는 음악 장면들일 텐데 터킹 헤즈의 사이코 킬러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이제 기차 안에서 처음 부르는 장면.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무 멋지죠? 너 이름 뭐야? 이 적국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저씨. 그가 부르는 사법경찰.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억압 속에서 미칠 것 같죠, 젊은이들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전복시키는 걸. 그걸 이제 상상 장면을 일종의 뮤지컬 장면처럼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또 굉장히 파격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쏙 빠지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젊은 영화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차 장면부터 자리를 고쳐 앉아서 그쵸?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뒤에 무슨 전차인가 버스 안에서의 장면도 그렇고 거기 음악들이 대부분 다 주로 펑크락 쪽이거든요. 펑크락이 갖고 있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이렇게 충돌하는 이미지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도 너무 잘 살린 훌륭한 음악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그런 게 너무 공감됐어요. 흑백 영화인데도 왜 이렇게 여름의 에너지가 느껴질까 저는 계속 궁금한 상태로 봤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자유와 예술에 대한 갈망의 그 열기가 여름처럼 만드는 것 같네요. 거기다 중간중간 컬러도 쓰잖아요. 근데 컬러는 대부분 음악과 관련된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암울한 공기와 그 속에서의 예술의 어떤 분출하는 에너지를 사실은 시각적으로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근데 다음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유명한 졸업입니다. 졸업을 안 본 분은 있어도 네. 마지막 장면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네. 마지막 장면만 알고 있었다가 그럼요. 미루다가 이번에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본 걸로 착각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대부 같은 영화 다 본 것 같지만 대부 안 본 사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마찬가지일 텐데. 졸업이라는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패러디도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 장면을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식에서 결혼하게 된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의 손을 낚아채서 둘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탈출하는 그 장면으로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스포일러한 거 아니죠? 이 장면 다 알죠? 아시니까. 네,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영화를 실제로 다시 보면 완전히 딴판인 영화예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보았던 이미지 자체는 되게 행복한 그쵸. 결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전체를 보니까 아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영화예요, 사실은. 한 세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코멘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이 영화 나왔을 때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대한 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영화의 최전성기를 언제로 보느냐 어떤 영화 평론가들은 70년대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60년대 말에 새로운 어떤 영화를 영화로 배운 학교도 영화를 전공하기도 하고 이런 일군의 어떤 젊은 영화인들이 대거 분출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든지 이지 라이더라든지 혹은 졸업 같은 작품인데 이 영화가 1967년도에 그해 흥행 순위 1위였던 영화예요. 소위 이제 대박이 난 영화이기도 하고
아카데미에서 감독상까지 받았거든요. 마이크 니콜스가. 장대의 걸작인데 이런 영화는 보면 사실은 졸업 같은 작품 혹은 또 그로부터 한 20, 3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양들의 침묵 같은 작품, 이 두 작품으로 편집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두 작품들의 편집과 촬영은 굉장히 뛰어난 당대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오늘 주제로 얘기한다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주인공이 벤이라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무명에 가까웠던 더스틴 호프만이 극 중에서는 이제 동부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명문대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더 그레듀에이트는 이제 졸업이라기보단 졸업생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 졸업생으로 이제 고향에 금이 환영한 거예요. 졸업해가지고. 네. 이렇게 엄청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아직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성장 영화의 틀을 보면 자기가 익숙했던 공간에서 자라왔던 집이나 학교나 친구들을 떠나서 어디 먼 곳으로 떠나서 겪는 일들,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로드무비 형식으로 성장 영화의 플롯을 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반성장 영화예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대학을 잘 다녔어요. 거기서 수석 졸업했어요. 명문대를.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은 내가 여태까지 나고 자랐던 너무나 익숙한 부모님 집과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뭐야 라고 되새겨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른이 되기 직전의 시대는 끝났고요.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아직 성장은 찾아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양자 사이에서 이 졸업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불안과 혼돈의 시기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불안과 혼돈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의 동업자의 아내인 로빈슨 부인과 사이에서 미래를 갖게 되죠. 그게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건데요.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대론이에요. 1967년이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60년대는 미국의 가장 이상주의적인 시대였고 20세기의 가장 들끓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청년들은 이제 반전도 외치고 히피 무브먼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인권 운동들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타도해야 될 전 세대는 있어요. 엎어야 될 이전의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다음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로빈슨 부인으로 떠올려지는 이전 세대와 이 벤과 이 일레인이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의 극 중에서 이제 참사랑이죠.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자체가 양 세대 사이에서의 갈등을 뜻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서 과연 어떻게 끝나는 걸 생각하면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달콤한 영화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 너무나 탐복스러운 어떤 편집이나 촬영 장면을 보여주는 게 미시지 로빈슨과 미래를 갖게 되는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집에 이제 수영장에서 혼자 권태롭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캔 같은 거 이렇게 맥주 마시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수영장을 헤엄쳐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방이 아니라 호텔 방으로 연결이 돼요. 편집에 의해서 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셔츠에 단추를 풀어주죠. 그래서 미래 장면이 끝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가면 다시 집이 되어서 그의 방이 되어서 옆에 부모님들이 식탁에서 밥 먹는 장면에서 이제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영장 속에 가게 돼서 매트 위로 뛰어오르면 그게 다시 또 로빈슨 부인의 몸으로 바뀌어요. 얘는 결국은 두 방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호텔방, 하나는 자기 방, 방이 하나 더 있다면 수영장. 그리고 수영장은 집 안에 있는 수족관하고 일치를 해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의 수족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로빈슨 부인하고 일탈의 어떤 행위를 가질 때는 짜릿하겠죠? 근데 그게 짜릿함이 아니라 극 중에서는 권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대의 격렬한 불안과 혼돈을 권태,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이런 것하고 연결했다는 측면에서 극 중에 여름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적으로도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영화는 저희가 심층 해설도 한 적이 있는 애프터선이네요. 굉장히 뛰어난 걸작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체 리뷰를 자세히 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게 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도 있지만 어린 날의 여름 떠오르지 않나요? 과거의 여름. 누구나?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쯤에 느꼈던 그때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함께 어디 멀리 리조트로 한번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그 경험이 얼마나 평생 지속되는 경험이겠어요. 근데 극 중에 이제 소녀 자체가 11살짜리고 자기 아빠와 함께 영국을 떠나서 터키까지 리조트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든 것들 떠올리게 되는 극 중에 현재의 화자가 있는데 화자 입장에서는 세월이 한 20년 지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떠올려보면 그때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무슨 지능 마사지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하늘 날아다니고 하면서 아버지랑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에 눈뜨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십 년 지나서 떠올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 당시 아빠는 이라고 생각에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아빠는 지금 자기 옆에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즐거웠던 유년기의 여름을 정반대로 그때 나는 뭘 놓친 걸까? 나는 뭘 못 봤던 걸까?
아빠한테는 그 여름이 어떤 여름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제 플롯의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는 혁신적이면서도 굉장히 슬픈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억이 되게 불완전하니까 계속 상상하고 그쵸, 그쵸. 변형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채워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그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기억 속에 등장하는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터키에서 보낸 소녀 입장에서 그 여름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말 그대로 너무 잘 묘사가 되기도 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영화들이 단순히 뭔가 여름을 배경으로만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배경 네. 그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름하고 낭만적인 영화, 뭐 좋은 영화도 많겠죠. 근데 영화 속에서 여름을 단순한 그런 계절의 배경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장 깊숙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그 계절을 묘사한 그런 작품 7편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영화들,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름 영화도 했으니까 다음에는 뭔가 쓸쓸한 가을 느낌을 내는 영화 이렇게 베스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파이프 물고 뭔가 트렌치 코트 입고 한번 또 괜찮은 스튜디오 한번 또 섭외해 보세요. 계절마다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